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을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몇 점 맞았는지 알아? 14점 맞았어. 그러니까 진짜 못했네. 대박. 또 왔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신명나게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마침 선생님이 오신 날 저희가 10만 기념으로 해서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저 처음 봐요. 저희도 너무 신기합니다. 다 독자님들 덕분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이 10만 기념한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네. 어떠셨나요? 친구들이 다 인스타로만 저를 봤는데 유튜브에서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퀴즈 나가셔도 저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인터뷰 보면은 부모님들만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네. 같이 보셨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 망친 썰을 네. 인스타에 올려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주신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요. 얘들아, 선생님이 수학을 맨날 잘했을 것 같아? 네. 왜요? 아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첫 시험 봤어. 그때 몇 점 맞았게? 30점. 30점! 선생님이 딱 40점. 진짜 팩트로 딱 14점 맞았어. 와, 나 1점 차. 와우! 선생님이 바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원이 아니라 과외를 시작해요. 1대1 과외를. 자, 근데 딱 과외 선생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알아? 하면 잘할 수 있죠. 여기가 0점이고 여기가 100점이야, 지원아. 근데 너는 지금 여기야. 자, 그 말은 너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완전 띵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냥 그 생각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다? 오히려 좋다. 좋아. 나 14점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이 5학년 때부터 무너진 이 수학 실력을 착착착 쌓는데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시간이? 1년 걸렸어. 선생님은 잘했지. 맞아요. 너네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도 할 수 있어. 알겠어? 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 시간이죠. 네. 그때가 날 1교시였어요. 아침에 애들한테 좋은 말 착 해줬더니 애들이 딱 좋아해요. 활력을 다 얻고 자 이제 수학 수업 시작하자 했더니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썰을 들려줬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을 것 같아? 네! 이래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니야, 선생님도 5학년 때부터 좀 자신이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몇 점 맞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못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들이 30점? 20점? 선생님이 14점 맞았어. 그러니까 진짜 못했네. 대박.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과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 과외 선생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지원아, 너가 이 0부터 100까지 있으면 넌 여기야. 엄청 낮지. 근데 여기 14점, 여기에 있다는 말은 너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뇌리에 탁 박혀서 좀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게 어렵지만 9등급에서 5등급 가는 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그만큼 발전할 기회가 있고 그런 생각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했더니 애들이 또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가 몰랐는데 이제 자신이 생겼어. 자신감이 생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 경험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수학 시간에 더 그런 사례를 들려주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악기 연주할 때 좀 틀렸어도 끝까지 하는 아이에게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봤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늘 칭찬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시는 이유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책임감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는다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얘들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 끝까지 해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포기가 학습된 아이들이 많아요. 역전의 묘미, 성공의 묘미를 느끼면서 내가 또 하나의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체육 시간에도 내가 지고 있어. 친구들하고 지고 있으면 아 우리 망했어 이런다거나 좀 수행평가를 봐도 앞장이 너무 어려워. 그럼 뒷장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포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인생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보물을 찾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보물이 나올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인생도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 당연히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고 얻지 못하든 그 자체로 보물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칭찬했을 때 아이들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과정과 책임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서 좋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선생님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팔로워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 첫 번째는 운동이거든요. 살아가려면 체력이 필요한 건데 저도 몸이 진짜 약해요. 몸이 약한데 또 꿈은 많아. 욕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은. 맞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러닝을 한다거나 헬스를 한다거나 또 춤으로 유산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꼭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먹어요. 여드름이 막 엄청 많이 났었을 때인데 운동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싹 사라진 거예요. 피부에서 광이 나고 너무 상투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피부가 좀 면역력이 약해진다 싶으면 과자 끊고 샤브샤브 위주로 먹고 하면 진짜 좋아져요. 내가 거울 볼 때 행복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잘 놀아요. 저를 위한 취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혼자 체스 두고 혼자 가위바위보 하고 막 혼자 소꿉놀이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혼자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도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사람들한테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아도 내 시간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시간, 나와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또 새롭게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딸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김지원 선생님 같은 딸 낳고 싶다. 저런 딸 키우고 싶다. 막 이러면서 댓글 남기시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영향이 선생님을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치열하게 사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어른이 되고 나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어렸을 땐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와 함께한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나 혼자 있었으면 혼자 놀기에 고수가 될 수 있지. 근데 정말 치열하게 사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 인생은 왜 고난의 연속인가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도 어른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도움을 요청했던 게 엄마 아빠인데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땠어요? 엄마 아빠의 라떼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아빠가 경찰 생활을 하셨어요.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얼마나 힘든지 빨리 들어줘 봐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 길을 버틴 거잖아요. 아빠가 뭐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거기 나오면서 뚝뚝 울면서 나왔다. 뭐 범죄자한테 고소당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나는 아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디셨지? 이런 그냥 아빠가 겪은 일, 우리 엄마가 겪었던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열심히 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그 치열한 유전자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못 보낸 시간이 뭐 좀 속상하다거나 원망스럽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크네요, 선생님은. 네. 아이는 어떻게 키워도 부모의 진심이 있으면 잘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진심과 사랑, 그리고 희생. 그게 아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새학기 되면은 선생님이 또 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나눠봤어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건강한 개인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할 수 있어. 근데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건강한 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란 그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거. 용서해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품어갈 수 있는 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 전혀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우리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거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같이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교 생활 이것 정도는 준비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1, 2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1학년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가방 스스로 싸기. 솔직히 이게 고학년이 돼서도 부모님이 가방을 싸주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근데 아이의 자립심을 위해서 무조건 가방은 스스로 싸고 아이가 안내장 스스로 확인해서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하기. 제가 1학년, 2학년 담임은 못 해봤어요, 아직. 근데 가끔 이제 독일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저랑 오디오가 겹쳐요.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기. 똑같아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기. 경청하기.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식 때 좀 필요한 알러지 기억하기. 담임선생님 물론 챙겨주시긴 하겠지만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걸러서 먹기. 이런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고학년들은 어떤 걸 스스로 해보고 학교에 오면 좋을까요? 우선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신발끈 스스로 묶기.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신발끈이 풀어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신발끈을 못 묶어서. 그렇더라고요. 네, 신발끈 스스로 묶어야 돼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방 청소 스스로 하기. 가끔씩 사물함 검사를 하거든요. 애들이 가끔 교과서 꺼낼 때 보면 그 A4 용지 있죠. 네. 안내장, 학습지 이런 것들이 엄청 구겨져서 나오니까 맞아요. 애들이 스프링 달린 노트도 다 구겨져가지고 스프링이 다 덜렁덜렁해요. 스스로 방 청소하기, 그리고 그 습관이 학교에까지 이어져서 사물함, 책상 및 가방까지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3번째는 이거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문장 끝맺기. 문장 끝맺기. 네.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요구사항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되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이렇게 제가 짚어주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문장을 끝맺는데 그 문장 안에 자기의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 배 아픈데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훌륭한 아이들. 보통 선생님 저 배 아파요 이래요. 배가 아프구나. 너 지금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스무고개를 하게 되는 거죠. 윗배가 아프니? 아랫배가 아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보건실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가 안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도 돼요? 그치 잘했어 다녀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용건을 정확히 이야기해서 문장을 끝맺자. 이거
아이들이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선생님을 소개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인데 이렇게 SNS, 유튜브 플랫폼들 많이 이용하는 걸 부모님들은 또 걱정하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SNS, 유튜브 활용하는 것들 혹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시간 제한은 그 학부모님들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지금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소비와 생산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게임만 하는 거는 소비지만 요즘 아이들은 또 자기가 영상을 올린다거나 제작하고 그걸 생산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해요. PPT를 만든다거나 영상을 제작한다던가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던가 자기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도 건전하고요.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사이버 범죄거든요. 이런 교육을 모든 이제 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특히 요즘 오픈 채팅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돌 사진 모으는 그런 오픈 채팅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낯선 사람과 접촉이 되고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여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은 절제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내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정한 시간만큼 내가 행동하고 끊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제고 그게 너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저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많이 긴장되실 텐데 긴장되기도 하는 만큼 설레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또 내 짝을 진실된 나의 친구를 만날까. 이번 셈 얼마나 좋으실까. 이번엔 무엇을 배울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새학기 첫날 교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선생님 다시 모시고요. 슬기롭게 학교 생활하는 방법 얘기 들어봤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새학기 맞아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좀 내려놓고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안 돼 했는데 하나만 더 줘 막 이래요. 그러면 쿨하게 떠나.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그래. 쿨하게 떠난 게 멋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는 인싸대자 유태한 반!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김지연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새학기예요, 선생님. 네. 올해는 4학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4학년 맡았습니다. 새학기라서 설레실까요? 진짜 설렘이 시작은 3월 딱 4일. 첫날 개학일부터 엄청 설렙니다. 어떤 친구들이 올지 우리 반에. 네. 저도 교사들도 엄청 긴장하거든요. 보지 않았을 때가 더 긴장되잖아요. 진짜 겪었을 때부터 아이들 얼굴 보는 순간부터 긴장이 싹 녹고 너무 사랑스럽네 아이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우당탕탕 재밌게 보내볼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또 아침 조회 네.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그런 조회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아이들한테 인간관계 요령에 대해서 알려줄 때는 아이들을 관찰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좋은 말이 생각났어. 이런 거는 영감이 떠오르는 거는 잘 여가 생활할 때예요. 뭐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너무 좋은 것들을 봤을 때 좋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방학 때 중증 외상센터를 봤거든요. 재밌는 보셨나요? 드라마죠. 봤습니다. 보셨군요. 봤어요. 저는 이 사명감이 저한테는 키워드였거든요. 너무 멋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최소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하면서 그 주지훈이 연기하는 그 교수님 역할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빨리 교실에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나도 막 루프 타고 내려가는 심정으로 교실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하고.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영감이 또 아이들의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교사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관찰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 요즘 아이들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늘 고민, 첫 번째는 친구 관계,
두 번째는 공부. 그렇게 늘 모든 아이들 만나도 다 그렇게 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혹시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다 겪어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가 겪는 거, 너가 고민하고 있는 거 다 너한테 필요한 거야. 다 인생이 필요한 거야. 겪어봐. 하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 저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제가 아이들 삶에 다 개입해서 다 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의 삶에 의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겪어보고 스스로 걷고 타파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 옆에서 도와줄게. 너가 마음껏 해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스타와 책에서 나도 5학년 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좀 나눠주셔서 네. 얘기해 주셨던 이유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아픈 경험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저의 아픈 경험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아픈 이야기들이 쌓일 때 나도 어디 가서 좀 말할 썰 하나 생겼고 그만큼 내가 지나온 길을 겪는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가 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되게 저에 대한 환상 갖고 있는 게 제가 막 활발하고 쾌활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은 언제든지 인싸였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생님도 왕따 당했을 때 있었고 친구들한테 못 다가가 쭈뼛쭈뼛 할 때 있었고 소외될 때 친구랑 싸웠을 때 많았지. 근데 포인트는 이건데 너네가 겪는 모든 경험에 쓸모없는 이야기는 없어. 다 너 지금의 너희를 만들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야 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실언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그거를 겪어봐야만 더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시간을 지나왔어. 너네도 그런 시간이 없을 거라고 보장하지 못해. 하지만 그런 시간을 겪어도 너네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삶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댓글에 자신의 경험담을 같이 나눠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외되는 경우 무조건 있죠. 근데 그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친구들 너무 힘들게 해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억울하게 소외당하는 너 그냥 빠져. 난 이유도 모르고 소외시키는 아이들이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치관과 결이 안 맞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소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무튼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 아이는 멀어지고 싶지 않았을 때 소외당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아이가 친구들 힘들게 했을 때 친구들이 거리를 두면서 소외가 되는 거는 그래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면 아이가 자기가 상처를 준 건데 그냥 왜 나만 싫어해? 나만 맨날 힘들어 이렇게 자기 객관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객관화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친구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 직접적으로 왕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 너가 쓸모없어서 너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잖아요. 자기한테 이유를 찾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초라하지 않아. 너는 언제나 귀하고 반짝반짝거려. 그걸 늘 기억하고 너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도와줄게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좀 결이 안 맞다. 유머 코드나 관심사가 다르다 하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마다 좀 친해질 수 있는 친구와 그리고 좀 맞지 않는 친구가 있어. 근데 너가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 친구들의 관심사에 같이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담임교사는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친구와 같이 짝을 해준다거나
결이 맞을 것 같은 그 친구들을 같이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화제가 됐던 쇼츠가 있는데요. 무례한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야, 저 빗자루 좀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대로 빗자루 절대 갖다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으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가 왜?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라고 하는데 애들은 충격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내가 왜? 이런 걸 알려준다? 아니, 보통 부드럽게 하는 거를 알려주는데 저는 얘들아 따라해. 내가 왜? 아니야. 눈에 힘 주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받아쳐야지. 그 안에서 이러면 내가 왜라는 말이 욕이 아니잖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무례하게 대한다고 나도 무례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건가 댓글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주의할 방법들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례를 무례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무례를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격식 있게 단호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혀 무례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너네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꼭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학교 폭력으로 관점에 봤어도 진짜 똑같이 했냐, 쟤가 주먹을 날려서 나도 날렸느냐, 이거를 또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을 딱 긋고 똑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 긋고 떠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똑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대하면 무례겠죠.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와서 집에서 엄마한테 내가 왜 그런다. 맞아. 그런 댓글이 있었죠. 근데 저는 화자와 청자를 명확히 설정했거든요. 친구와 친구 간의 이야기예요. 무례한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모한테 내가 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가정에서 꼭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용기 있게 거절해준 친구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쿨하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가 안 돼 했는데 하나만 더 줘. 막 이래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쿨하게 떠나. 구질구질하게 매달려고 그래. 질척거리지 마. 질척거리지 마. 쿨하게 친구가 싫대 그러면 한 번이라도 매달리지 않고 그냥 쿨하게 떠나는 게 멋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 명령을 얘가 따르지 않네? 이런 아이들이 생각은 명확하게 고쳐줘야죠. 아니, 명령은 당연히 거절을 하는 거고 친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야. 왜 친구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얘가 거절해서 화가 났어. 그럼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교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절하고 거절받는 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책에서 싸움은 욕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싸움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보고 네.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싸운 썰은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싸웠어요. 고등학교 이제 여자애들 되게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둘이 계속 마찰이 있다가 한 명이 불렀어요. 따라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해서 나갔는데 지명받은 아이는 내가 어떻게 욕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맞대응을 할까 막 잔뜩 생각을 해갔어요. 근데 그 부르는 친구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요목조목.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기분이 이랬어.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알려주고 나도 내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할게.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욕을 잔뜩 생각했는데 뭐야? 나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벙찌어진 거죠. 대화를 잘 원만히 해결하고 나와서 지명받은 친구가 완전 놀란 거예요. 이 친구 정말 우아하다. 나는 나오라고 하길래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생각까지 하고 갔는데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멋있게 싸울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진짜 멋있는 거죠. 머리 잡고 그쵸, 막 주먹 날리고 욕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싸움은 너가 사과받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는 거, 내가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하는 거, 그게 싸움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싸울 땐 싸워야지. 참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싸울 때도 정중하게 네. 잘 대화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네. 거군요. 싸울 땐 싸워야지. 아. 언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저랑 한 아이랑 둘이 루미큐브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애들 다 나가 있으니까 우리 둘밖에 없었거든요. 한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왔네 하고 그냥 계속 루미큐브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넌지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그 누구랑 부딪혔는데 저한테 애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감정을 딱 집어줬죠. 속상했겠네? 이랬어요. 아이들 감정을 다 건드려주는 것만으로 애들은 마음이 팍 녹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녹아서 맞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왜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목소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보라고 이제 루미큐를 멈추고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들어봤어요. 둘이 팡 부딪혀서 근데 이 아이는 덩치가 커서 그 상대 아이가 약간 튀어가듯이 이렇게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없는데 친구들은 그 장면만 보고 아, 너 왜 그래? 너 빠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억울하지만 나도 아픈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랬더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해명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사과를 받고 싶대요. 그래,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그렇게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또 상황을 해줬죠. 아, 너 빠져. 아, 진짜 왜 그래? 이러면 그 친구가 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친구라 생각하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왜 너 나한테 그래? 진짜 속상해. 사과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잘했어. 완전 감독님처럼 잘했어. 그럼 다음부터는 참지 않아도 돼. 너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처럼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 얘들 아니래요. 그때 이야기를 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지금처럼 꿍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애들 다시 계속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싸울 땐 싸워야 돼. 참지 말고 너가 너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사과받고 싶은 건 사과를 받아. 알겠지? 하고 나서 또 이제 뒤처리를 했죠. 그래서 축구하고 들어와서 일로 와. 얘기하고 들어주고 서로 사과하고 이렇게 끝나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의 삶의 부분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마음의 상처는 진심 어린 사과가 최고의 약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사과 받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내가 겪은 상황. 내가 너한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가 나를 무시하고 이랬어. 이렇게 느껴졌어. 그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었어. 서운했어. 이때 감정을 정확한 감정으로 이야기해야지 기분이 나빴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한 감정으로 두 번째 나의 이야기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요구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사과를 하는 거에도 또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친구 너 입장이 진짜 속상했겠다. 공감해주고 마지막에 약속하는 거.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안 돼. 미안해. 맞아. 이걸로 끝나요. 미안해. 다시 사과하세요. 얘기하죠. 잘못은 할 수 있어. 근데 사과는 정석으로 하자.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에 아이들이 또 기특하니까 교사들은 그 맛에 삽니다. 내성적인 아이들이 이 친구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내향적인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진짜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 저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성적인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아이들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이지만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외향적인데 친구랑 못 어울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게 외향, 내향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성적인데 필요한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 차이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자존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부모님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부모님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이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적합하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 부모와 자녀와 그 소통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향적인데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꼭 그렇게 교사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향적인 아이들이 친구 관계까지 잘 유지가 되려면 자존감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소통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인기 많은 아이도 좀 설명드리자면, 앞에 나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귀까지 빨개진 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큰 목소리를 잘하진 않지만, 먼저 손도 발표하진 않지만 시키면 또 하고. 근데 친구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는 게 인성이에요, 이것도. 그냥 인성이 너무 좋고, 눈치도 빠르고, 장난쳐도 치고 빠질 줄 알고, 마음씨도 넓고, 이해할 줄 알고, 책임감도 넘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멋있는 친구 하면 다 그 친구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인성이 중요한 거고, 인성이 사회성으로 연결되고, 그 사회성이 또 능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작은 인성입니다.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아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저희 그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친구의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람상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 학기 새 출발인 만큼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올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돼서 친구 관계 모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잘 적응할 거고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